단 여러분께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래요. 기대를 하겠고요. 저희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짜여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메모지만 갖고 나와 계신 상황입니다. 청춘토론단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큰 줄기만 잡고 가죠. 뭐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은 11.6 재보선과 관련해서 또 이것이 여러분께서 여러 표심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고요. 또 내년에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춘토론단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 던져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2분 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예, 김기훈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사회자님. 저는 대학 4년에 재학 중인 김기훈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선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렸을 때 약간은 쓴웃음을 지었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인사를 드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드는 그 불쾌감과 약간의 언짢은 그 쓴웃음, 그 원인을 분석해 갈 때 저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례하다 싶을 수 있지만 이렇게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사람이나 인물이라든지 정당을 생각할 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나라당을 생각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예측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저는 잘 모르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정말, 예.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블루 컬러의 고급 오픈카를 타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달려가는 모습. 그게 저에게 먼저 떠오릅니다. 왜 이런 이미지가 저 20대, 대표님께서 소통하고자 하시는 20대를 청춘 토론당으로 나온 저한테 생겼을까요? 이번 11.6 보선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1.6 보선, 왜 저에게 이런 이미지가 생기게 됐을지 먼저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길었어요. 예. 블루 컬러의 오픈카를 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손을 막 흔들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미지. 그게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이미지가 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한테 특히 강한 이미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이미지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한나라당 이미지는 젊은 사람들, 내 최근에 대학생들하고 한 40명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나라당은 젊은 세대하고 친구가 되려 하지 않는다. 엄한 아버지처럼 가르치려고 든다. 그게 한나라당이 젊은 세대에 다가가지 않는 증거다. 두 번째, 부자를 위한 정당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싫어한다. 그 두 가지로 내 요약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은 한나라당이 그 사이에 쌓아온 이미지가 잘못됐다는 거, 이거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집권 초기에 우리가 감세 정책을 쓴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릴 것인가. 그걸 하다 보니까 우선 대기업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기업을 좀 봐주는 정책을 했어요.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친서민 중도 실행 정책으로 이미 옮아갔습니다. 옮아갔는데 정치판에서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말로 부자정당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전환을 했는데도 그게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네, 2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전 대학생 4학년 황규빈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보궐선거 저는 패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패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표님께서 방금 그 한나라당에 그런 이미지가 왜 있느냐는 시민 토론의 질문에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한나라당 측의 생각들이 이번 선거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제가 감히 추측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느낀 한나라당 측의 전략은
너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안도 결국 우리랑 마찬가지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네거티브 전략을 계속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도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찍지 않지 않습니다. 대표님. 보다 더 그나마 덜 그래 보이는 사람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대표님께서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덜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번에 이긴 것은 정치권에 있던 분이 아니고 비정치권에서 등장하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정치판은 대부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비정치권에서 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더 갔다. 정치에 대한 실망입니다. 전체에 대한. 두 번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장관이나 총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나올 때 국민의 검증을 받습니다. 시민단체 분들이 장관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얼마나 혹독한 검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선출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정치판에서 쭉 활동하신 분이라면 이미 검증이 다 됐어요. 근데 정치판에서 활동하시지 않은 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네거티브와 검증은 틀립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서울 시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인사청문회 할 때 검증할 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치부를 하면서 답변을 안 하고 다 뭉개고 넘어가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온 사람한테 인사청문회에 너 군대는 왜 그래 갔다 왔느냐? 그럼 세금은 왜 이랬느냐? 뭘 먹고 살았느냐? 그런 식으로 물을 때 답변을 그건 네거티브다. 나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냐 검증의 차이는 없는 사실을 또는 조금 작은 사실을 과장해서 덮어 씌울 때 이게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검증은 다릅니다. 인물에 대한 검증은 대한민국의 구의원 선거 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네. 예, 2분 지났습니다. 예. 예,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증 전략입니다. 예, 검증이라고 우선 말씀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선거라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선거에서 국민들의 검증이란 과정을 통해서 선택받는 거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미력한 제 생각이나마 그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통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후보자들이 대립구도에 있었을 때 저 각 후보자들의 공약 잘 기억 안 납니다. 누가 더 네거티브적인 측면에서 검증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정책과 비전을 통한 검증이 아닌 네거티브에 치우친 검증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이미 이번 선거나 국민들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그거야말로 그게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답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이성적인 시스템에 의해 선거를 하게 되면 나는 이거 네거티브 전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가장 합리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미국에서도 검증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도하게 적용이 되면 국민들한테 거부 반응을 받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투표 성향은 감성적인 투표 성향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선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2007년 대선 때 과연 대선 정책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실상 정책이 없어요. TV 토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BBK 사건 그거였습니다. BBK 대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들이 오히려 인물 검증에 나서준다면 그만큼 좋은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시민단체에 있을 때 치열하게 장관이나 총리에 대한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하고 그래 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나왔을 때는 인물 검증에 들어갔을 때 네거티브다. 그런 식으로 다 퍼뜨려가지고 그 검증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여 년을 했는데 저는 검사 때부터 지금까지 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검증 안 받은 인물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치하는 게 무의미하죠. 예. 짧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내년 총선 질 것 같습니다. 계속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내가 학생을 가르치려고 온 거는 아니고 학생이 그래 묻기 때문에 이거 방송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논리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학생이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 선거가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거가 아니고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거라는 것, 선입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거라는 것, 그리고 묻지마 투표를 하겠다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 나온 것은 여러분들을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나온 것이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토론을 막아버리면, 그리고 항변할 때 그걸 막아버리면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그럼 여기서 종결하고 난 집에 가야지. 여기서 이야기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내가 잘못했다는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건 하고, 그거 다 하려고 나온 것이지. 지금 토론 초기에 그렇게 말하면 내년 선거에 진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가라. 우리 말이 다 옳다. 그런 식으로 토론할 것 같으면 난 집에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만 계속 이어져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어요. 다른 질문이신가요? 홍 대표님 말을 제가 100분 받아들여서 이번 현이들 세간에서 평가하는 그런 한나라당 측의 네거티브 공세가 검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검증들을 정말 이명박 정부에서 뭐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확한 검증을 안 하셨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 중에 고위공직자 이런 82%가 흔히들 5대 의혹이라고 하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세금 탈루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검증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이라고 이렇게 검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정작 MB 정부에서 인사상의 난맥을 보였을 때는 왜 한나라당에서 가만히 있었는지 저는 참 그 점이 궁금합니다. 반 MB 정서의 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일각에서 반대한 사람이 있어서 총리도 낙마시킨 일이 있습니다. 장관도 낙마를 많이 시켰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 재작년인가 그때 내 총리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정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당대표가 아니고 최고위원이라고, 그 당시에는 전당대회장이니까 평의원일 때 총리 처리하라. 장관 누구 세서는 안 되겠다. 처리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는 인사청문회 할 때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어요. 그러나 집권 중반기 넘어와서 장관의 의혹이 있을 때 장관들 중에서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돼가고 낙마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해서 낙마를 다 시켰어요. 감사원장도 낙마를 시켰어요. 글쎄 그게 과연 한나라당에서 주도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한나라당이 주도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에 의해서 아니,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이 떠밀려서 인사철회를 한 것이지. 아니, 국민 여론이 아니고 우리가 개개의 사람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야당 주장을 통해서 전부 나온 걸 종합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홍 대표님 굉장히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요. 지금 한나라당의 그런 MB 정부의 인사상의 난맥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는 하나의 요식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거는 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사실상 초기에는 검증 시스템이 작용이 안 돼가지고 진짜 10년 만에 정권을 잡다 보니까 청와대 검증 파일이
정권이 이어지면 있습니다. 인물 검증 파일이. 근데 정권을 10년 만에 잡아가지고 처음 인사를 할 때는 이 검증 파일을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정권 초기에 또 첫 조각 때도 세 사람인가 낙마를 했어요. 낙마를 하고 그 뒤에도 당이 요구해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 하니까 그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당에 넘겼을 때 그 낙마를 하고 최근에 와서는 미국식 검증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청와대에서 인물을 선정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인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대표한테 미리 통보를 합니다. 제가 당대표 되고 난 뒤는 통보를 해서 그 검증 자료도 보고 이 사람 안 되겠다고 하면 미리 바꿉니다. 정말 그거는 홍 대표님 생각이고 한나라당 생각이고요. 초기에 낙마했었고 나중에 좀 지금은 낙마를 덜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초기에 낙마했던 사람들보다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한상대 검찰총장도 굉장히 의혹이 많았지만 통과됐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낙마했던 사람들보다 깨끗해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5대, 흔히들 말하는 5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하나의 요식 행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님은 그게 뭐 미국식의 검증 시스템이 구축돼서 그런 게 아주 잘 돼서 이제 점점 낙마의 그런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글쎄요, 국민들도 그런 홍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 말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 청춘토론단이 주로 뭐 남경필 위원장께서 직권 상정하셔가지고 아직 뭐 통과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상정은 됐는데 지금 가장 여야 간에 첨예한 쟁점은 ISD, 그러니까 국가투자자 소송제도입니다. 2007년 5월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홍준표 대표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한미 FTA의 경우 일부 협상에서 문제가 크다. 국가소송제의 경우 대부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ISD 제도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남자가 이런 말 되게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남자가 한입 갖고 두말하십니까? 그때 야당 때인데 내가 솔직하게 그거 해명은 했는데 원래 ISD 제도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협정문 조문을 그 9대 문화인가 그걸 보니까 그런 제도 자체 요 글자 그대로 이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사법 주권의 문제다. 내가 그래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그때 우리 야당 때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어요. 내가 외교통상위원회도 아닐 땐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뒤로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한미 FTA하고 FTA 하면서 한미 FTA를 하면서 ISD 문제가 부각이 됐을 때 내가 옛날에 한 말도 있고 내가 김종원 통상본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 EU FTA 때는 ISD 말이 없었냐. 그러니까 EU 각 나라하고 ISD를 이미 맺었답니다. 투자보장협정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67년부터 ISD를 맺기 시작했는데 83개 나라와 그 투자보장협정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 81개 나라와는 ISD 협정을 맺었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중국 같은 경우에 한중 FTA라면 ISD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그 백두산에 우리가 호텔 지었다가 중국 자기 법률로 압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ISD가 없으면 그 호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당 때 말했던 거는 ISD가 사실상 내 내용을 문면만 보고 내용을 몰랐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는데 실제로 이 ISD 문제는 우리가 67년부터 투자보장협정을 다 맺었기 때문에 81개 나라와 이미 다 협정을 했습니다. 이 미국과 마지막입니다. 그 ISD와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 ISD와 한미 FTA의 ISD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ISD는 국내법 체계 아래서 국내법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 ISD는 국내법보다 상위법이 돼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요, ISD를 통해서 가령 굉장히 거대한 이런 유통 체인이 들어온다면은 국내 소상공인 찍소리 못하고 다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는 ISD라는 제도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길조차도 막히게 됩니다. 내가 그 말 드릴게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륙법하고 영미법하고 차이가 우리는 대륙법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하면 그 법이 우선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약과 법률은 우리는 같은 법 체계 내에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그 다음 조약이 체결되면 이 조약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구법률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 ISD에 의해서 소송 제도를 할 때는 국가를 상대로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 공공을 위한 정상적인 정책은 ISD의 대상이 안 됩니다. 네?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제한되는 정책을 할 때는 그것은 ISD로부터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논쟁이 있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협정문의 야당 요구대로 이 문제가 발효가 되고 나면 그 FTA가 발효되고 나면 미국과 3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재논의하는 거로 그것까지 합의 다 해줬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지. 일단 협정이 체결하고 그 순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도 그 ISD의 협정을 체결한 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열린우리당에 그 당시에 정동영 의원이나 열린우리당 장관을 하던 사람들 그 발언록을 보면 ISD가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그 당시에 장관하면서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주장을 내놓고 그때 우리는 야당하면서는 그 내용도 못 봤어요. 내가 거기에 말한 것을 번복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내용 말을 어떻게 그래 했고 거기에서 내가 잘못된 발언이고 또 한미 FTA를 취급하는 것에 정부로부터 자료를 다 면밀한 자료를 제출해서 다 비교하고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과거의 발언이 내 잘못된 발언이고 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 사실 세계 81개 국가 투자보증 협정 제기할 때 ISD 형태의 그 법을 다 맺었다는 건 내가 몰랐습니다. 대표님 관련해서 좀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무산됐습니다만 이것이 강행 처리될 것이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로서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망이세요? 이건 이제 손학규 대표님 말을 내 빌려서 하겠습니다. 원내 대책은 원내대표 소관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의견은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원내대표와 긴밀히 얘기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 이제 당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너무 몸살이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몸을 좀 사려야 됩니다. 저는 디베이트 하러 여러분한테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야단 맞으러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몸을 좀 사려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홍준표 대표께서 트위터 하시더라고요. 그 트위터에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갔더니요. 나는 협박이야 하면서 쓰신 분도 계시고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한나라당이 이거를 강행 처리하면 내년 총선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다 보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거나 그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국익을 위한 판단이 선다면 개인적인 당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내 4선을 해봤습니다. 검사도 해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내 원도 한도 없이 살아봤습니다. 남한테 얽매이지도 않아봤습니다. 나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강북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내 사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위한다는 판단이 서면 개인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표님,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바와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판단하신 국익에 우선하는 것 중에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국익을 위해 다수의 국민의
포기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FTA에 대한 지지율은, 국민 지지율은 어제 조사에서도, 그거는 일반 방송 3사하고 다 조사에서도 60% 가량 국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0, 30% 지지율 가지고는 그 추진 못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처음에는 한 70% 지지율이 있다가 요즘 야당이 이제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아직까지도 한 60% 지지율이 있습니다. 물론 지지율에 따라서 국민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지지율이 높다고 추진할 게 아니라 허점이 있으면 허점을 보완하고 추진을 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리고-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학생의 허점이라는 게, 왜 지금 FTA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까? 합의서에 서명을 한 거는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완 대책을 99% 다 들어줬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와서 보완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 보완 대책대로 다 들어주고 스스로 합의서에, 합의문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만들어 온 합의문을 우리가 다 하고 사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 사인 다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걸 뒤집으니, 그 우린들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 한나라당이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아까 ISD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남미 볼리비아의 이런 코차반바라는 시에서 미국계 회사인 벡텔이 그런 상수도 사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너무 수도세를 올리니까는 그 시민들이 빗물을 받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벡텔 씨가 빗물을 받아 쓰는 것도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정부에게 항의를 제기했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빗물을 받아 쓰는 것마저도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밖에도 굉장히 남미 여러 국가에서도 ISD 제도의 폐해가 드러날 수 있고요. 한국이, 예, 대한민국이 예. 남미 볼리비아나 그런 나라처럼 그래 형편없이 당할 나라입니까? 전 여기서 국격을, 어느 나라의 국격이 더 국격의 높냐를 문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아니고,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지금 마음만 학생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세계 81개국가 ISD를 맺은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미국과 볼리비아 관계를 예를 들어갖고 한국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면 왜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체결하고, 그걸 갖다가 그 당시 장관하고 당의 모든 최고 지도자들이 내부에서 검증을 다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필요한 제도고 이거 아무런 문제 없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을까요? 저는 사실 참여정부와 MB정부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FTA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좀 일종의 기시감을 느낍니다. 지금 FTA를 급하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유가 사실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그런 국가 정상회의 때문에,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언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떳떳하게 말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학생이 이야기하고 논리는 그건 트위터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급하게 2008년에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한 그 정부 조약을 한나라당에서 이제 비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준을 하는데 국회에 올라온 지가 4년 3개월이 걸렸어요. 4년 6개월이 됐어요. 왜 급하게 추진입니까? 4년 6개월이 비준 동의안이 들어와 있었어요. 국회에서 법률하고. 근데 그게 지금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7일 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처리하는 게 옳죠. 3일 날 오바마 대통령 만날 거예요. 예. 그럼 3일 날 처리하는 게 옳죠. 왜 3일날 꼭 처리를 해야 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고 그때 처리해야 3일 날 처리한다고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도 광우병 소고기 그럼 수입 사태 광우병 때도 사태 때 안 한미 때려. 정상회담이 부시 대통령과 출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실제로 위키리크스의 김병국 전 외교안보 수석이 우리가 그런 만나기 전에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광우병 이 문제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직접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점이 되게 모호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아니랄 거요. 급하게 아니고 이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온 지 4년 6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조약도 비준 동의안 들어오고 난 뒤에 1년을 넘긴 전례가 없습니다. 한 EU FTA하고
그때는 처리가 됐어요. 법안이 얼마나 묵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 법안이 얼마나 그 꼼꼼하게 논쟁이- 검토되고 통과하느냐가 그게 아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논쟁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4년 6개월 들어올 때부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그걸 지금 국회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게 4년 6개월째입니다. 대표님,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맺은 FTA와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ISD 조항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다른 국가들과의 그 한미 FTA의 차별점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제3기구인 세계은행 예하 기구에 의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은행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한 EU FTA나 다른 우리나라가 수많은 맺어온 FTA 협정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했던 볼리비아와 미국과의 사례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침해가 되는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가 계속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국민들은 묻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FTA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그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지난 4년 동안 정부에서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또 최근에는 농어민 대책, 소상공인 대책, 중소기업 대책 이것도 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보완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 그거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문제를 삼은 게 이 보완책을 이걸 해주면 우리가 해주겠다고 해서 보완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 들어주고 난 뒤에 이제는 10+2 주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만 꺼지면 됩니다. ISD죠.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방금 세계은행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내가 오늘 오기 전에 석간신문을 보니까 그것도 오늘 문화일보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일면에 나온 거 보니까 얼른 내 보고 왔는데 그것도 허구다. 그 주장도.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다 못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들어가면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질문만 받고 한미 FTA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법안이고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국민들은 왜 반대하고 있을까요? 아까 발언하신 말씀 중에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얘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한 네, 학생 그러면은- 이야기가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네, 이야기예요.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어떻길래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건지. 네. 내 트위터 민심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 트위터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부 사실만 돌아다닙니까? 정보가 트위터에서 그게 정확한 정보가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이 바로잡혀지는 경우도 있고 트위터 공간에서 잘못된 정보가 무려 몇 시간 만에 수백만에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놔 놓고 그건 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비전문가들끼리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신문이나 트위터 공간에서 또는 일부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거 갖고 토론하는 거는 나는 좀 국민들 결론 속에는 내리기 어려운 거 아닌가? 국민들 속에는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FTA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토론단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FTA는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좋은 법안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안이 아니니까 조약입니다. 네, 조약인데 우리가 한 EU FTA를 처리할 때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관심을 가진 분 외에는 그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 EU FTA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 피해를 보는 농민단체, 한 칠레 FTA에 또 그랬습니다.
그분들 외에는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한미 FTA가 이래 쟁점이 됐나? 여태 FTA 문제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이득 관계만 따졌지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 한미 FTA 문제가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소위 반미주의에 의해서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그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한미 FTA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따져보자. 이득이 되는지 손해되는지 따져보고 기준을 하자. 그걸 이야기 국회에서 한 게 무려 4년 동안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한나라당 네. 왜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한나라당이요? 아니면 관심 없으세요? 별 관심 없습니다. 아, 관심 없으세요? 네. 그럼 댓글.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관심 없으세요? 하는 행동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상당- 순간적으로 언어 순화하신 거죠? 네. 자체적으로, 저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요. 네, 자체적으로 많이 순화했고요. 일단, TV에서 보여지거나 이런 많은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미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아까 대표님 낙인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소통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이 아까부터 강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층과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시고 젊은 층과 소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박산성이라고 아시나요?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세웠던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시민들, 대중들의 대다수가 상당히 싫어하고 상당히 혐오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행위를 일삼은 분을 다시 한번 어디에 올려놓으셨죠? 경호처장. 예. 그런 부분들이 대중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SNS 관련해서 지금 싫어하시는 이유 설명하시는 중이시죠? 네네네. 예. 그 명망가를 영입한다고 하셨습니다. SNS가 뭔지 정확히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SNS라는 소셜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명망가를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SNS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제 뉴스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영입을 해서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당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가 그 뭐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투데이도 있고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뇨들도 어떻게 하는지 명망가를 조성해서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배우고 소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가, 그거는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부 언론에서도 그걸 비양대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한번 하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비양대는 거, 그것도 참 정치를 하니까, 내가 정치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어떤 때는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 예, 지금은 그 한나라당을 왜 싫어하세요? 하고 20대 여러분께 질문 드린 거예요. 거기에 한해서 우리 그래서 싫어요 하고 짧게 여러 의견을 좀 듣게 해주시겠어요? 예. 많이 반응하셨거든요. 박혜주님 아까부터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 말고요. 저는 20대 아니. 제가 그 얘기 관련해서 예, 짧게 그 얘기 관련해서 하고 그 얘기 아닌 건 이따 하세요. 예. 저는 물론 대학생 전체를 대표할 수 없지만 제가 느꼈던 한나라당의 이미지는 일단 국민들의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려서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정당이라는, 물론 현실은 그것과 다르지만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았고요. 뭔가 그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사는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에 떨어져 사는 듯한 인상을 자꾸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을 학생이 드리고 늘 딴 나라당이라고 쓰고만. 그렇습니다. 트위터에. 네, 정확히 그런 이유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선거를 통해 보여드렸던 민의를 대표님께서 사실상이란 표현이라든지 혹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다 이 부분도 그러하고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안철수 교수가 경기도 의회로 인해서 직을 벗게 되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저는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신 분이 그분을 윤리위원장 아니에요? 아무튼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신 분이지 당적도 않습니까? 안 가졌어요. 당적도 안 가졌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름을 가지고 동아리 계신 위원장 안에 위원이었는데 예. 외부에 오신 변호사님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미지까지 겹쳐져서 한나라당이 마치 국민 전체의 생각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 당이다. 소통을 막고 있는 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려도 아니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신 건 아니시죠? 예. 그런데 이제 굳이 물어보셨거든요. 우리 왜 싫어하세요? 하신 거거든요. 예. 좀 시간 때우려고. 네. 나도. 한 번만 더 들어보실래요? 왜 싫어하시는지? 예, 하세요. 김 비원님. 예, 정말 힘드네요, 기회가 오기가. 저는 지금까지 처음에 대표님께서 물어보셨던 왜 싫어하냐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왔더라면 오히려 방금 같은 단편적인 많은 상황들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니, 문제가. 내가 물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 난 그거에 질문만 대해 받아요.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FTA든 그 밖에 공지영 작가 이야기든 정말 많은 싫어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되묻습니다. 왜 싫어하냐고. 그것은 마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싫어하는 이유를 미리 준비해놓고 그것이 나올 때까지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이유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싫어하느냐? 추가적으로 더 말해달라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예, 제가 시간상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김기훈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발언권 얻기 참 힘드네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죠. 지금 3번째 발언하셨어요. 예, 예, 박혜주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갔거든요. 박혜주님 질문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네. 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20대 주부입니다. 20대신데요. 네, 새 아이를 키우고 네. 있거든요. 예. 네, 저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내년 대선 때 그거를 좀 추가를 하셔가지고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까지 왔고요. 네. 그리고 정리한 게 많으시고요. 제가 좀 정리해드려도 네. 될까요? 예, 그리고 혹시 선택 접종이라고 아시나요? 선택 접종요. 그거 예방접종. 영유아, 네. 네. 그거도 이제 선택 접종 같은 경우에는 8가지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너무 비싸서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겠습니다. 예, 출산 장려책 질문이 나왔는데 벌써 3명 두셨는데 장려책이 더 잘 되면 더 아니요, 나라에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강조를 하지, 네. 네, 해주는 알겠습니다. 건 그렇게 많이 예. 없다고 보거든요. 답변해 예. 주시죠. 지금 저희 당에서 보육정책 그것을 출산장려책과 이제 더불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대폭 반영을 할 겁니다. 하고 방금 말하신 선택 접종이니까 이거 유아들 그 예방주사 맞는 예, 그거죠? 네, 맞는데요. 예. 이제 보건소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아과에서도 무료로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일단 선택 접종은 너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 답변하시기 그것도- 어려울 것 네, 같고. 금액이 너무 15만 원대에서 네. 30만 원대라서 그게 알겠습니다. 조금 네. 예, 그것도 통합해서 제가 말씀해 무슨 주시죠. 이야기를 하시는지 의원님은 아실 알고 거라고 있습니다. 생각해요. 예. 네. 그 부분도 내 정책이 내일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예. 대표님 이거 친서민 정책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국회 날치기 예산하실 때 영유아 예방접종 그 예산 다 빼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추경으로도 편성 안 하셨고요.
저소득층 교육비랑 포함해서 400억 예산 빼셨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그래서 지금 그 아이 키우시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 꼭 약속해 주셨으면 나보다 좋겠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그거는 정확한 기억이 없어요. 정말 그러신 거면 잘못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내가 그거는 정확한 기억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사실이라면 고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더 하고 싶네요. 한 시간 정도. 선거 가도 다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네. 예, 2분 지났습니다. 예. 예,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정 전략이죠. 예, 검증이라고 우선 말씀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선거라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선거에서 국민들의 검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받는 거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미력한 제 생각이나마 그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통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후보자들이 대립구도에 있었을 때 저 각 후보자들의 공약 잘 기억 안 납니다. 누가 더 네거티브적인 측면에서 검증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정책과 비전을 통한 검증이 아닌 네거티브에 치우친 검증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이미 이번 선거나 국민들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그거야말로 그게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답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이성적인 시스템에 의해 선거를 하게 되면 나는 이거 네거티브 전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가장 합리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미국에서도 검증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도하게 적용이 되면 국민들한테 거부 반응을 받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투표 성향은 감성적인 투표 성향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선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2007년 대선 때 과연 대선 정책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실상 정책이 없어요. TV 토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BBK 사건 그거였습니다. BBK 대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들이 오히려 인물 검증에 나서준다면 그만큼 좋은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시민단체에 있을 때 치열하게 장관이나 총리 대한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하고 그래 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나왔을 때는 인물 검증에 들어갔을 때 네거티브다. 그런 식으로 다 퍼뜨려가지고 그 검증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여 년을 했는데 저는 검사 때부터 지금까지 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검증 안 받은 인물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치하는 게 무의미하죠. 예. 짧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내년 총선 질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내가 학생을 가르치려고 온 거는 아니고 학생이 그래 묻기 때문에 이거 방송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논리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학생이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 선거가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거가 아니고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거라는 거, 선입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거라는 거, 그리고 묻지마 투표를 하겠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 나온 것은 여러분들을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나온 것이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토론을 막아버리면 그리고 항변할 때 그걸 막아버리면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그럼 여기서 종결하고 난 집에 가야지. 여기서 이야기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내가 잘못했다는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건 하고 그거 다 하려고 나온 것이지 지금 토론 초기에 그렇게 말하면 내년 선거에 진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가라. 우리 말이 다 옳다. 그런 식으로 토론할 것 같으면 난 집에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만 계속 이어져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어요. 다른 질문이신가요? 홍 대표님 말을 제가 100분 받아들여서 이번 현이들 세간에서 평가하는 그런 한나라당 측의 네거티브 공세가 검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검증들을 정말 이명박 정부에서 뭐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확한 검증을 안 하셨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 중에 고위공직자 이런 82%가 흔히들 5대 의혹이라고 하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세금 탈루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검증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이라고 이렇게 검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정작 MB 정부에서 인사상의 난맥을 보였을 때는 왜 한나라당에서 가만히 있었는지 저는 참 그 점이 궁금합니다. 단 MB 정서의 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일각에서 반대한 사람이 있어서 총리도 낙마시킨 일이 있습니다. 장관도 낙마를 많이 시켰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 재작년인가 그때 내 총리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정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당대표가 아니고 최고위원이하고 그 당시에는 전당대회장이니까 평의원일 때 총리 처리하라. 장관 누구 세서는 안 되겠다. 철회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는 인사청문회 할 때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어요. 그러나 집권 중반기 넘어와서 장관의 의혹이 있을 때 장관들 중에서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돼가고 낙마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해서 낙마를 다 시켰어요. 감사원장도 낙마를 시켰어요. 글쎄요, 그게 과연 한나라당에서 주도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한나라당이 주도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에 의해서 아니,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이 떠밀려서 인사 철회를 한 것이지. 아니, 국민 여론이 아니고 우리가 개개의 사람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야당 주장을 통해서 전부 나온 걸 종합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홍 대표님 굉장히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요. 지금 한나라당의 그런 MB 정부의 인사상의 난맥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는 하나의 요식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사실상 초기에는 검증 시스템이 작용이 안 돼가지고 진짜 10년 만에 정권을 잡다 보니까 청와대 검증 파일이 정권이 이어지면 있습니다. 인물 검증 파일이. 근데 정권을 10년 만에 잡아가지고 처음 인사를 할 때는 이 검증 파일을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제3기구인 세계은행 예하 기구에 의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은행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한 EU FTA나 다른 우리나라가 수많은 매조원 FTA 협정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했던 볼리비아와 미국과의 사례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침해가 되는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가 계속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국민들은 묻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FTA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그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지난 4년 동안 정부에서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또 최근에는 농어민 대책, 소상공인 대책, 중소기업 대책 이것도 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보완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 그거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문제를 삼은 게 이 보완책을 이걸 해주면 우리가 해주겠다고 해서 보완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 들어주고 난 뒤에 이제는 10+2 주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만 꺼지면 됩니다. ISD죠.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방금 세계은행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내가 오늘 오기 전에 석간신문을 보니까 그것도 오늘 문화일보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일면에 나온 거 보니까 언론 내 보고 왔는데 그것도 허구다.
그 주장도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다 못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들어가면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질문만 받고 한미 FTA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법안이고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국민들은 왜 반대하고 있을까요? 아까 발언하신 말씀 중에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얘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한 네, 학생 이야기가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네, 이야기예요.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어떻길래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건지. 네. 내 트위터 민심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 트위터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부 사실만 돌아다닙니까? 정보가 트위터에서 그게 정확한 정보가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이 바로잡혀지는 경우도 있고 트위터 공간에서 잘못된 정보가 무려 몇 시간 만에 수백만에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놔 놓고 그건 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비전문가들끼리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신문이나 트위터 공간에서 또는 일부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거 갖고 토론하는 거는 나는 좀 국민들 속에는 결론 내리기 어려운 거 아닌가? 국민들 속에는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FTA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토론단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FTA는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좋은 법안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안이 아니니까 조약입니다. 네, 조약인데 우리가 한 EU FTA를 처리할 때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관심을 가진 분 외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 EU FTA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 피해를 보는 농민단체, 한 칠레 FTA에 또 그랬습니다. 그분들 외에는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한 EU, 한미 FTA가 이래 쟁점이 됐나? 여태 FTA 문제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이득 관계만 따졌지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 한미 FTA 문제가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소위 반미주의에 의해서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그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한미 FTA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따져보자. 이득이 되는지 손해되는지 따져보고 기준을 하자. 그걸 이야기 국회에서 한 게 무려 4년 동안 우리가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나라당 네. 왜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한나라당이요? 아니면 관심 없으세요? 별 관심 없습니다. 아, 관심 없으세요? 네. 그럼 됐고요.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관심 없으세요? 하는 행동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상당- 순간적으로 언어 순화하신 거죠? 네. 자체적으로 저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요. 네, 자체적으로 많이 순화했고요. 일단 TV에서 보여지거나 이런 많은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미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아까 대표님 낙인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소통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이 아까부터 강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층과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시고 젊은 층과 소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박산성이라고 아시나요?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세웠던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시민들, 대중들의 대다수가 상당히 싫어하고 상당히 혐오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행위를 일삼은 분을 다시 한번 어디에 올려놓으셨죠? 경호처장. 예. 그런 부분들이 대중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SNS 관련해서 지금 싫어하시는 이유 설명하시는 중이시죠? 네네네. 예, 예.
그 명망가를 영입한다고 하셨습니다. SNS가 뭔지 정확히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SNS라는 소셜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명망가를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SNS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제 뉴스에서 그분들한테 영입을 해서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당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가 그 뭐 트위터도 있고 대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의견은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원내대표와 긴밀히 얘기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 이제 당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너무 몸 사리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몸을 좀 사려야 됩니다. 저는 디베이트 하러 여러분한테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야단 맞으러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몸을 좀 사려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홍준표 대표께서 트위터 하시더라고요. 그 트위터에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갔더니요. 나는 협박이야 하면서 쓰신 분도 계시고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한나라당이 이거를 강행 처리하면 내년 총선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다 보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거나 그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국익을 위한 판단이 선다면 개인적인 당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사선을 해봤습니다. 검사도 해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내 원도 한도 없이 살아봤습니다. 남한테 얽매이지도 않아봤습니다. 나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강북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내 사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위한다는 판단이 서면 개인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표님,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바와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판단하신 국익에 우선하는 것 중에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국익을 위해 다수의 국민을 포기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FTA에 대한 지지율은, 국민 지지율은 어제 조사에서도 그거는 일반 방송 3사하고 다 조사에서도 60% 가량 국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0, 30% 지지율 가지고는 그 추진 못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처음에는 한 70% 지지율이 있다가 요즘 야당이 이제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아직까지도 한 60% 지지율이 있습니다. 물론 지지율에 따라서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지지율이 높다고 추진할 게 아니라 허점이 있으면 허점을 보완하고 추진을 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학생의 허점이라는 게 왜 지금 FTA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까? 합의서에 서명을 한 거는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완 대책을 99% 다 들어줬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와서 보완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 보완 대책대로 다 들어주고 스스로 합의서에 합의문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만들어 온 합의문을 우리가 다 하고 사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 사인 다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걸 뒤집으니 그 우린들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 한나라당이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아까 ISD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남미 볼리비아의 이런 코차밤바라는 시에서 미국계 회사인 벡텔이 그런 상수도 사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너무 수도세를 올리니까는 그 시민들이 빗물을 받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벡텔 씨가 빗물을 받아 쓰는 것도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정부에게 항의를 제기했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빗물을 받아 쓰는 것마저도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밖에도 굉장히 남미 여러 국가에서도 ISD 제도의 폐해가 드러날 수 있고요. 저는 한국이, 예, 대한민국이 예.
남미 볼리비아나 그런 나라처럼 그래 형편 없이 당할 나라입니까? 전 여기서 국격을 어느 나라의 국격이 더 국격의 높냐를 문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아니고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지금 만만의 학생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세계 81개국과 ISD를 맺은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미국과 볼리비아 관계를 예를 들어갖고 한국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면 왜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체결하고 그걸 갖다가 그 당시 장관하고 당의 모든 최고 지도자들이 내부에서 검증을 다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필요한 제도고 이거 아무런 문제 없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을까요? 저는 사실 참여정부와 MB정부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FTA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좀 일종의 기시감을 느낍니다. 지금 FTA를 급하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유가 사실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그런 국가 정상회의 때문에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언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떳떳하게 말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학생이 이야기하고 논리는 그건 트위터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8년에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한 그 조약을 정부 조약을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비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준을 하는데 국회에 올라온 지가 4년 3개월이 걸렸어요. 4년 6개월이 됐어요. 왜 급하게 추진입니까? 4년 6개월이 비준 동의안이 들어와 있었어요. 국회에서 법률하고. 근데 그게 지금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7일 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처리하는 게 옳죠. 3일 날 오바마 대통령 만날 거예요. 예. 그럼 3일 날 처리하는 게 옳죠. 왜 3일 날 꼭 처리를 해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고 그때 처리해야 3일 날 처리한다고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도 광우병 소고기 그럼 수입 사태 광우병 때도 사태 때 안 한미 정상회담이 부시 대통령과 출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실제로 위키리크스의 김병국 전 외교안보 수석이 우리가 그런 만나기 전에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광우병 이 문제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직접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점이 되게 모호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아니랄 거요. 급하게 아니고 이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온 지 4년 6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조약도 비준 동의안 들어오고 난 뒤에 1년을 넘긴 전례가 없습니다. 한 EU FTA하고 그때는 처리가 됐어요. 법안이 얼마나 묵어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 법안이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되고 통과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논쟁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4년 6개월 들어올 때부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그걸 지금 국회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게 4년 6개월째입니다. 대표님,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맺은 FTA와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ISD 조항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다른 국가들과의 그 한미 FTA의 차별점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단 여러분께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려 기대를 하겠고요. 저희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짜여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메모지만 갖고 나와 계신 상황입니다. 청춘토론단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큰 줄기만 잡고 가죠.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은 11.6 재보선과 관련해서 또 이것이 여러분께서 여러 표심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고요. 또 내년에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춘토론단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 던져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2분 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예, 김기훈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사회자님. 저는 4년에 재학 중인 김기훈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선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렸을 때 약간은 쓴웃음을 지었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인사를 드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드는 그 불쾌감과 약간의 언짢은 그 쓴웃음, 그 원인을 분석해 갈 때 저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례하다 싶을 수 있지만 이렇게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사람이나 인물이라든지 정당을 생각할 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나라당을 생각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예측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저는 잘 모르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정말
예,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블루 컬러의 고급 오픈카를 타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달려가는 모습. 그게 저에게 먼저 떠오릅니다. 왜 이런 이미지가 저 20대, 대표님께서 소통하고자 하시는 20대를 청춘 토론단으로 나온 저한테 생겼을까요? 이번 11.6 보선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1.6 보선, 왜 저에게 이런 이미지가 생기게 됐을지 먼저 한번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질문 길었어요. 예. 블루 컬러의 예, 뭐랄까, 예, 오픈카, 고급의, 오픈카를 타고 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손을 막 흔들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미지. 그게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이미지가 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한테 특히 강한 한나라당뿐만 이미지입니다. 아니라 정치인 이미지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한나라당 이미지는 젊은 사람들, 내 최근에 대학생들하고 한 40명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나라당은 젊은 세대하고 친구가 되려 하지 않는다. 엄한 아버지처럼 가르치려고 든다. 그게 한나라당이 젊은 세대에 다가가지 않는 증거다. 두 번째, 부자를 위한 정당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싫어한다. 그 두 가지로 내 요약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은 한나라당이 그 사이에 쌓아온 이미지가 잘못됐다는 거, 이거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집권 초기에 우리가 감세 정책을 쓴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릴 것인가. 그걸 하다 보니까 우선 대기업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기업을 좀 봐주는 정책을 했어요.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친서민 중도 실행 정책으로 이미 옮아갔습니다. 옮아갔는데 정치판에서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말로 부자정당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전환을 했는데도 그게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네. 2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전 대학생 4학년 황규빈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보궐선거 저는 패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패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표님께서 방금 그 한나라당에 그런 이미지가 왜 있느냐는 시민 토론의 질문에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한나라당 측의 생각들이 이번 선거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제가 감히 추측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느낀 한나라당 측의 전략은 너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안도 결국 우리랑 마찬가지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네거티브 전략을 계속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도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찍지 않지 않습니다. 대표님. 보다 그나마 덜 그래 보이는 사람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대표님께서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덜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번에 이긴 것은 정치권에 있던 분이 아니고 비정치권에서 등장하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정치판은 대부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비정치권에서 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더 갔다. 정치에 대한 실망입니다. 전체에 대한. 두 번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장관이나 총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나올 때 국민의 검증을 받습니다. 시민단체 분들이 장관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얼마나 혹독한 검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선출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정치판에서 쭉 활동하신 분이라면 이미 검증이 다 됐어요.
근데 정치판에서 활동하시지 않은 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네거티브와 검증은 틀립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서울 시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인사청문회 때 검증할 때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을 네거티브로고 치부를 하면서 답변을 안 하고 다 뭉개고 넘어가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온 사람한테 인사청문회에 너 군대는 왜 그래 갔다 왔느냐? 그럼 세금은 왜 이랬느냐? 뭘 먹고 살았느냐? 그런 식으로 물을 때 답변을 그건 네거티브다. 나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냐 검증의 차이는 없는 사실을 또는 조금 작은 사실을 과장해서 덮어 씌울 때 이게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검증은 다릅니다. 인물에 대한 검증은 대한민국의 9년 정권 초기에 또 첫 조각 때도 세 사람인가 낙마를 했어요. 낙마를 하고 그 뒤에도 당이 요구해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그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당에 넘겼을 때 그 낙마를 하고 최근에 와서는 미국식 검증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청와대에서 인물을 선정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인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대표한테 미리 통보를 합니다. 제가 당대표 되고 난 뒤는 통보를 해서 그 검증 자료도 보고 이 사람 안 되겠다고 하면 미리 바꿉니다. 정말 그거는 홍 대표님 생각이고 한나라당 생각이고요. 초기에 낙마했었고 나중에 좀 지금은 낙마를 덜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초기에 낙마했던 사람들보다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한상대 검찰총장도 굉장히 의혹이 많았지만 통과됐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낙마했던 사람들보다 깨끗해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5대, 흔히들 말하는 5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하나의 요식 행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님은 그게 뭐 미국식의 검증 시스템이 구축돼서 그런 게 아주 잘 돼서 이제 점점 낙마의 그런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글쎄요 국민들도 그런 홍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 말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 청춘토론단이 주로 뭐 남경필 위원장께서 직권 상정하셔가지고 아직 뭐 통과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상정은 됐는데 지금 가장 여야 간에 첨예한 쟁점은 ISD 그러니까 국가투자자 소송제도입니다. 2007년 5월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홍준표 대표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한미 FTA의 경우 일부 협상에서 문제가 크다. 국가소송제의 경우 대부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ISD 제도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남자가 이런 말 되게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남자가 한입 갖고 두말하십니까? 그때 야당 때인데 내가 솔직하게 그거 해명은 했는데 원래 ISD 제도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협정문 조문을 그 9제 문화인가 그걸 보니까 그런 제도 자체 요 글자 그대로 이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사법 주권의 문제다. 내가 그래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그때 우리 야당 때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어요. 내가 외교통상위원회도 아닐 땐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뒤로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한미 EU FTA하고 FTA 하면서 한미 FTA를 하면서 ISD 문제가 부각이 됐을 때 내가 옛날에 한 말도 있고 내가 김종원 통상본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 EU FTA 때는 ISD 말이 없었냐. 그러니까 EU 각 나라하고 ISD를 이미 맺었답니다. 투자보장협정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67년부터 ISD를 맺기 시작했는데 83개 나라와 그 투자보장협정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 81개 나라와는 ISD 협정을 맺었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중국 같은 경우에 한중 FTA라면 ISD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그 백두산에 우리가 호텔 지었다가 중국 자기 법률로 압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ISD가 없으면 그 호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당 때 말했던 거는 ISD가 사실상 내 내용을 문면만 보고 내용을 몰랐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는데 실제로 이 ISD 문제는 우리가 67년부터 투자보장협정을 다 맺었기 때문에 81개 나라와 이미 다 협정을 했습니다. 이 미국과 마지막입니다. 그 ISD와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 ISD와 한미 FTA의 ISD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ISD는 국내법 체계 아래서 국내법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 ISD는 국내법보다 상위법이 돼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요, ISD를 통해서 가령 굉장히 거대한 이런 유통 체인이 들어온다면은 국내 소상공인 찍소리 못하고 다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는 ISD라는 제도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길조차도 막히게 됩니다. 아니, 내가 그 말 드릴게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륙법하고 영미법하고 차이가 우리는 대륙법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하면 그 법이 우선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약과 법률은 우리는 같은 법 체계 내에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그 다음 조약이 체결되면 이 조약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구법률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 ISD에 의해서 소송 제도를 할 때는 국가를 상대로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 공공을 위한 정상적인 정책은 ISD의 대상이 안 됩니다. 네?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제한되는 정책을 할 때는 그것은 ISD로부터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논쟁이 있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협정문의 야당 요구대로 이 문제가 발효가 되고 나면 FTA가 발효되고 나면 미국과 3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재논의하는 거로 그것까지 합의 다 해줬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지, 일단 협정이 체결하고 그 순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도 그 ISD의 협정을 체결한 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열린우리당에 그 당시에 정동영 의원이나 열린우리당 장관을 하던 사람들 그 발언록을 보면 ISD가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그 당시에 장관하면서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주장을 내놓고 그때 우리는 야당하면서는 그 내용도 못 봤어요. 내가 거기에 말한 것을 번복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그래 했고 거기에서 내가 잘못된 발언이고 또 한미 FTA를 취급하는 것에 정부로부터 자료를 다 면밀한 자료를 제출해서 다 비교하고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과거의 발언이 내 잘못된 발언이고 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 사실 세계 81개 국가 투자보증 협정 제기할 때 ISD 형태의 그 법을 다 맺었다는 건 내가 몰랐습니다. 대표님 관련해서 좀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무산됐습니다만 이것이 강행 처리될 것이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로서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망이세요? 이건 이제 손학규 대표님 말을 내 빌려서 하겠습니다. 원내 대책은 원내대표 소관입니다. 그래서 원내